어이, 재훈이 안녕. 오늘 제목이 약하다. 뭔 제목을? 예? 이거 생글 중독됐나 보지. 아크로스 신고 있는데, 리뷰를 전부 다시 해야 돼요. 리뷰를. 축구 리뷰는 가을, 겨울에 하면 안 돼. 결론은. 결론이 그래. 축구는 가을, 겨울에 리뷰하면 안 된다. 낚시왕 게임돌이님, 안녕하세요. 이제 등산합니까? 또 이것 때문에? 이거 훈이가 입던 거예요. 한국 축구 망했다 난리 났다 전부 물갈이 해야 미개한 어쩌고 이런 강력한 제목 그런 거 뭐 망했다 어, 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 개인들의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망한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망한다고 하는 건 물론 이전에 아시아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에 비해서 한국 축구가 조금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바로미터는 아시안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에서의 1승, 그 다음에 아시안컵에서의 4강이었나요? 8강까지 갔나?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간 거. 그 다음에 뭐 이번 월드컵에서의 좋지 않은 성적 이런 거 비추어 보면 글쎄 뭐 딱히 기대할 만한 게 있긴 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드렸지만 1986년 이후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뭔가 엄청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2002년은 뭐 저 예외적이라고 보고 홈에서 그러니까 딱히 뭐 기대할 바는 없다 하는 거고 이제 한국 축구가 많은 뭐 팬들이나 뭐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역대 최고의 팀이다 하는 것들 그건 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역대 최고 팀이라는 느낌이 아예 없죠. 그거는 이제 EPL의 선수가 일단 사라졌다. 이제 곧 시즌 시작인데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9명을 진출을 시켰다. 물론 일본의 진출도 곧대로 실력에 따라서 간 거다. 이렇게만은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팀들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중국,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시장들 그런 시장들은 EPL 쪽에서 보면 EPL이라는 뭐 개별 팀들 속해 있는 뿐만 아니라 영국 프로축구 연맹
프리미어리그 연맹 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에 하나고, 유럽은 뭐 엄청난 대규모의 그 축구 시장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축구팀을 기반으로 엄청난 스폰서를 제공할 만한 기업들이 또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000년 초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유럽 EPL 팀들이 아시아 시장 공략, 그러니까 EPL 중계 방송을 내보내면 시청률이 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상당히 높아서, 음, 그 중계 시간의 배정, 그 다음에 중계 시간의 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 맞추어서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새벽이 아니라 밤늦게가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둔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의 영국의 축구 리그를 주말 저녁 시간,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방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시아 기업들이 EPL 팀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이 된 거죠. 만약에 경기가 거의 새벽에만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새벽 경기를 찾아보는 경우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방송의 광고의 단가를 높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벽에 만약에 했다고 해서 광고 단가를 높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광고 단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시청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추가적인 부대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아시아 지역 국가의 선수를 EPL의 팀들이 영입을 한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그 팀 경기에 대한 그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 시청률이 올라간과 동시에 이제 광고, 스폰서, 후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프리시즌 네,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또 몇십억을 땡길 수 있는 또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EPL 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수가 없고, 그 다음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 아니면 이제 동남아로 가야 되는데, 동남아 선수들은 대부분 기량이 떨어져 있고, 중동 국가 선수들 중에서는 피지컬이나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눈에 보이는데, 시장을 개척하는데, 다시 말하면 구단의 수익에 증입하지 않을 수 있는 여력이, 이런 것들이 좀 적고, 예를 들면 요르단의 어떤 선수다 아니면 이라크의 어떤 선수를 EPL에서 데려간다 그래봐야 그 정도 경기력에서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못하다 이거죠. 그러면 팀에서 선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시대에 절묘하게 운이 잘 맞아 떨어진 케이스가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이영표 이런 친구들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 시장의 잠재력과 선수 개인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게 EPL이다 이런 빅리그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시장의 잠재성을 보고 그 짤스부르크였나? 황희찬 같은 애들 뭐 그런 애들이 EPL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됐고, 또 이청용도 마찬가지고 뭐 기성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좋은 시장을 갖고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타겟이 됐는데, 지금 뭐 일본은 뭐 진짜 핫하죠. 일본은 뭐 야구만 하는 나라로 생각을 했지만 축구의 문화, 환경,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시장 잠재력, 그러니까 유니폼 판매. 지금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 와서 유니폼 만장을 완판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AT가 만장의 유니폼을 갖고 와서 이강인 마킹으로 팔았다 하는 거는 거의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AT 마드리드의 만장을 유니폼을 어디서 팔았냐? 이게 아틀레티 뭐 행사장에서 팔았다.
이강인 마킹으로. 근데 이강인 마킹이 만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최근에 이강인 이적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홈에서 그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 루즈레트 방식으로 그냥 작업을 하거든요. 루즈레트 방식으로. 그리고 루즈레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네임블록이 없었었어요. 네임블록이 없고 루즈레트로 작업을 하는데 지금도 네임블록으로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루즈레트 작업으로 만장을 하려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구단에서 일하는 사람을 3명에서 5명을 데리고 오고 기계를 3대에서 5대. 제가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에 올 때 홍콩 매치 에이전트로부터 제안받았던 게 기계 3대와 인력, 프린팅 작업할 수 있는 인력 3명을 제주도 서귀포 구장 어디 뭐 근처에 무슨 팝업 스토어에 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는 한국 선수 김민재가 있고 아틀레티코에는 이강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준비한 유니폼의 수량이 만장이 안 돼요. 그 계획에. 그러니까 기계 세대로 3명이 풀 12시간 아니면 10시간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4일간 팝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왜 이게 그 가짜 뉴스냐, 이강인 만장 판매가 상식적으로 만장의 프린팅을 굉장히 숙련된 인원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의 사람이 필요하냐. 예를 들면 작업자 한 사람이 저처럼 20몇 년씩 30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네임블록 프린팅으로 작업을 한다. 이강인 마킹을 했을 경우에 시간당 할 수 있는 숫자가 10장 내외예요. 10장 내외. 그럼 10시간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밥도 안 먹고 쉬는 시간 커피도 안 마시고 계속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미친 듯이 그 작업만 계속 기계적 반복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맥시멈이 300장이에요. 세 사람이 했다. 작업을 기계 세대를 놓고 그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900장이에요. 그러면 그 팝업 스토어를 3일 했다 4일 했다 그러면 900장 곱하기 4 하면 4936 4600장 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사기 기사들이 판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뭐 기자들이 몰라서 그렇긴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0시간 동안에 마킹을 100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EPL 마킹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절 거예요. 하루에 100장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24시간 풀로 한다 그러면 200장 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의 놓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한 제품을 계속하면 원래 기본적인 포지셔닝 가이드에 따라서 하는데 이미 7cm, 8cm다, 뭐 5cm, 6cm다 하는 것들이 오랜 작업 그 숙련된 그 뭐라 그럴까 그게 있기 때문에 감이 있기 때문에 유니폼 뒤에 놓고 네임 블록을 딱 놓으면 거기서부터 7cm, 8cm 안에 다 떨어져요. 1, 2m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잘 되질 않더라도.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작업을 하는 플레이트 크기가 38cm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서 아래쪽에 있는 얼마를 남길 거냐 넘버를 끝을 거기에 따라서 30 예를 들면 5mm 남긴다고 이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장을 팔았다고 하는 거는 스페인에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에 막힌 기계를 몇 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를 다 갖고 와서 10대를 가지고 10명의 작업자가 하루 10시간씩 하루에 100장씩 찍어냈을 때 100장씩 10일 이상을 해야만 가능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마킹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보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마킹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거지. 이강인인데.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나라는 기자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내는 기사들을 보면 거의 엉터리다. 모든 게.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임블록인 경우에 그래요.
만약에 강인을 KANGIN으로 7번으로 작업을 한다. 그거를 비전문가, 비숙련가, 아니면 그냥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일한다. 아니면 뭐 동대문에서 좀 일을 했다. 하는 애들 갖다 놓고 작업을 시키면, 제 같은 경우에는 루즈레터 작업을 하더라도 한 벌의 작업 속도가 6분에서 7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벌에 15분에서 20분이 소요가 돼요. 그럼 1시간당 5벌밖에 못 한다는 얘기야. 5벌, 6벌밖에. 그런 걸 계산을 해보면 만장을 팔았다.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뭐 이미 이강인, 이정열 뽑았다 하는 거는 다 개소리다. 이 축구판은 개소리가 하도 많아. 저기 뭐지? 난무하는 곳이어서 사실 비판하는 거 거리가 많아서 좋긴 해요. 비판하는 거리가 많아서 좋긴 한데 너무 대도 안 한 가짜 얘기들이 많아서 한편은 좀 재미가 없어요. 보면. 유튜브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 색다르다, 재훈아. 유튜브가 이거 치디직은 불편하냐? 비니가이님, 안녕하세요. 봉크님이 보시기에 한국 축구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던 시기는 언제였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2002년 전후가 제일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002년 전후로도 98년에도 2002년 이후에도 우리가 이란이나 이라크를 만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난다고 하는 건 항상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들 상대로 승리가 보장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랑 베트남이다, 태국을 만난다 그러면 1대0, 2대0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난다, 아니면 뭐 이란을 만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카타르를 만난다, 예전 카타르다, 아니면 예전에 UAE다, 예전에 요르단이다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전에 70년대는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팀을 만나는 거는 항상 힘겨워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팀들은 어렵고, 거기에 카타르라든지 요르단이 추가가 되고 우즈베키스탄까지 추가가 된 상황. 옛날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거, 타지키스탄 뭐 이런 거는 아시아권에 없었었어요. 그런 팀들까지 더 증가를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기다 일본까지 이제는 한국을 그냥 가볍게 제낄 수 있다 할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경쟁력이 있던 시기에 아시아에서의 경쟁력은 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외환상 우리가 EPL을 진출시키고 뭐 어디 외국 해외 리그를 진출시킨 선수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지 않냐는 건데, 제가 최근에 요 한국 축구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느꼈던 건, 뭐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86년에 우리가 멕시코 월드컵에 진출을 해서 그때는 뭐 1승도 없고 1무도 없고 뭐 다 3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흔한 경우였는데, 그때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한 결과, 근데 그때는 뭐 참가국 수가 16개국이다, 24개국이다 이럴 시절이었고, 지금은 32개국에 48개국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경쟁을 펼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한국 축구의 수준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파 랭킹상에서 지역별로 아니면 선수 가치별로 하는 가중치들을 피파 랭킹에 단순하게 A매치의 성적만 가지고 랭킹이 되는 게 아니라, 선수의 수준, 아니면 그 나라의 리그의 수준, 아니면 각 선수들이 매년 활약하는 유럽 지역이나 한국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지역별, 클럽 수준별 이런 것들을 쭉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매치의 대표팀의 선수들의 활약도 이런 것들을 어떤 객관화된 그 수치로 데이터화를 다 시킨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A 매치의 성적 이런 거고, 그러니까 유럽 지역, 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 이런 것들의 각국 아시아 팀이나 이런 팀들이 그 해당 지역 국가들이 월드컵 무대에 참가하거나 그런 데서 총 얻었던 결과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클럽 월드컵 대회에서 아시아 팀, 남미 팀, 뭐 북미 팀, 유럽 팀들이 참여해서
그동안에 얻었던 결과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통계적 수치로 다 계량화 시킨 다음에 그 계량화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지역별로 가중치, 예를 들면 유럽을 제일 강팀을 1로 잡는다. 그랬을 경우에 한국이 어떤 뭐 아시아 지역에서 10승을 거뒀다, 연속으로. 그러면 아시아 팀 상대로 10승을 거둔 거에 대해서는 1회 아니라 가중치를 0.6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중치를 변경을 시켜,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그냥 뭐 성적 맞고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식의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든다 그러면 한국의 피파 랭킹이 30위권에서 40위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1986년에 우리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할 때랑 지금이랑 세계 수준에서의 경쟁력도 큰 차이가 없고 달라진 건 없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퇴보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호주나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한다든지 코파 아메리카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차출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번에 사우디인가에서 하나요? 중동에서 하는 지금 아시안컵이 만약에 일본과 호주가 EPL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진출한 선수들을 전부 다 불러들인다 해서 경기를 하면 우승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 뭐 요르단이다, 뭐 카타르도 월드컵에서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팀을 정비해서 경기를 펼친다. 사우디도 마찬가지. 어차피 뭐 뭐 이란 이런 아시아권 팀들은 결국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니까 경쟁력이 있던 시기라는 거를 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 대표팀이 굉장히 커 보이고 좋아 보였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 것들이 아시아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많이 하는 거였는데, 그게 우승이 뭐였냐면 지금 태국에서 하고 있는 킹스컵 아직도 있죠. 뭐 킹스컵이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치르는 박스컵이다. 박스컵이라는 게 박 대통령 컵이었거든요. 박 대통령 컵이다, 킹스컵이다, 뭐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했던 것들, 옛날에 말레이시아에서는 메르데카 컵이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진행하는 DCM이다,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나서 동남아권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메르데카라든지 킹스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DCM이라든지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A 대표팀을 보내지를 않고 그때부터는 대학 선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당시에 이제 실업팀 있고 대학팀 있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런 대학 선발팀을 보내거나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가 출범을 하고 나서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 리그를 펼쳐야 되니까 뭐 상비군 제도를 두면서 1군, 2군 이렇게 국가대표를 나눠서 2군 팀을 내보내든가, 심지어는 인도 DCN 같은 경우는 대학팀을 내보냈어요. 킹스컵은 다 이제 메르데카다 이런 것들은 다 그걸로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시아 지역에서 동남아권과의 어느 정도 수준 차를 벌리면서 갔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한국이 60년 전에 아시안컵 우승이 마지막이다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그땐 축구를 잘 못할 때였고, 중동도 지금 오일머니가 본격적으로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된 거는 80년대 초거든요. 70년대 말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아시안컵을 우승했던 거예요. 60년 전이라고 하는 게. 오일머니가 만들어지면서 사우디다, 뭐 카타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동에 대한 생각은 사막에 있고 기름이 나긴 하지만 사람들은 사막에 텐트 치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축구를 하냐 그랬었다고. 근데 사우디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컸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축구에 투자를. 그리고 브라질의 자갈로였나? 자갈로인가 페레이라인가 이런 감독들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키우고 하면서 한국이 이제 사우디에 안 되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뭐 이라크도 석유 산유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락만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락 전쟁에 대한 거, 이락 아프가니스탄 뭐 전쟁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축구를 하냐. 지금도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맨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데 너 어딘가 축구를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축구를 잘하잖아, 이란이.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우리가 뭐 부르는 중동이라는 국가의 저 뭐지? 이 축구 경쟁력이 점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월드컵을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착시 현상이랄까, 집단 체면이랄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월드컵이 나가기에 출전 자체가 쉬워져서 캐파가 늘어나면서 티켓 수가 늘어나면서 월드컵에 참가가 쉬워졌는데, 옛날에 아시안 팀이 한 팀밖에 못 나가던 시절, 그리고 그 뭐지, 플레이오프로 한 팀 더 나갈 수 있는 거, 그럼 대개 이제 오스트리아, 호주가 나갔거든요,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 중동 지역에 있다가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이스라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유럽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봐야 월드컵에는 호주가 나가거나 뭐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그 옛날에 우리가 또 한국 대표팀이 강하다고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월드컵에 출전이 쉬워지, 10회 연속이다 뭐 8회 연속이다 뭐 지금 몇 회인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86년부터 어쨌든 40년간 계속 출전을 했다 하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래도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면 조마조마하잖아. 이게 출전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맨날 따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시절을 지금도 보내고 있어서 출전 티켓 수가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월드컵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성적, 그 나라의 축구 수준을 가늠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 나라의 축구가 몰락했다고 하는 지경이 되게 되면 그 월드컵에 못 나가는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 나가잖아요. 이탈리아가 못 나간다, 되게 이상한, 체코랑 이탈리아를 붙이면 그래도 이탈리아가 지냐 하는 거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월드컵 우승하고 유로 대회 우승하고 하던 팀인데.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축구가 압도적으로 아시아의 맹주다 하는 시절에는, 솔직히 말하면 중동 국가들이 전쟁 불안이나 이런 것들, 내전을 거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축구를,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 문화적 어떤 배경들이 한쪽에 포함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일본이 급부상을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호주가 EPL 선수를 진출시키고 뭐 그러면서, 원래 옛날에도 잘했어요, 호주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뭐 영국에서 선수생활 하다가 마무리하러 호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랬었으니까. 그런 과정을 쭉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의 축구 수준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던 시절이 과연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수준과 비교해서 아시아권에서의 수준이나 월드컵에 나갔을 때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다른 급부상한 중동 국가들이 더 많고,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약간 퇴보한 느낌이에요. 그 퇴보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점진적으로 뭔가 퇴보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다, 박지성이다 이런 선수들 때문에 현재 퇴보하고 있는 축구에 대한 감이 없어졌다. 그건 축구인들 자체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보면. 우리나라 국뽕 언론이 한국 축구 선수들 다 망가뜨린 격이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그런 현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다시 말하는 SNS라는 그런 시대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요. 보면. 비정상회담 유튜브, 제 외국 사람들 중 특히 제일 나이 많은 영국분, 그분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 그 누구지? 이름이? 영국에 나오는 애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걔 라디오, EBS 라디오에 나오는 영어다 그러던데. 이강인 피지컬 활동력 2부 리그, 3부 리그 팀에서도 잉글랜드는 안 통한다고 냉정하게 평가. 제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조제 무링뇨에 대한 넷플릭스가 공개가 돼서 그 이틀 전부터 보고 있어요. 어제도 에피소드 총 3개 에피소드인데 놀라운 거는 그 3개의 에피소드 중에 에피소드 2까지 봤거든요. 2까지 봤는데 무링뇨의 선수 장악, 선수와 감독과 선수,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어떤 선수 장악 능력, 그 다음에 대언론 능력, 물론 이제 전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축구 자체에 대한, 왜냐하면 축구 체육과 과학대학을 출신이니까. 그리고 뭐 버비 롭슨이다, 그 다음에 뭐 과르디올 누구지, 바날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 그 뭐지, 같이 그 지도자 생활을 하고 동시에 포르투란 팀을 맡아서 포르투갈 정상권에 있는 팀을 만나서 감독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축구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는 뭐 당연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놀라운 거는 첼시의 선수들도 그렇고 무리뉴의 전술에 대한 얘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린 클린스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킴이다 뭐다 하는 애들이 람이다 뭐 자서전에서 뭐 전술도 없고 뭐 없다 얘기를 하는데, 무링요의 그 프로에 대해서 물론 기자들도 그 전술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이나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왜 잉글랜드 리그가 터프한 리그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무링요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왜? 이 EPL 자체가 다른 리그랑 아예 다른 수준의 리그다. 특히 알렉스 퍼거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그 누구야? 아르센 벵거. 저는 벵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wenger가 EPL의 무패 우승을 달성하던 시즌에 아스날의 축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의 새 구장으로 하이버리로부터 이사를 가고 나서 1년인가 2년 후부터 보여줬던 wenger식의 축구,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르센 wenger라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링요 쪽을 더 좋아했지. 무링요랑 이제 싸우게 된 이유가 그런 건데,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불편했던 게 아르센 벵거가 봤을 때는 무링요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링요는 이 첼시로 올 때 스페셜 원이라고 자기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거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왜냐면 그 전 시즌에 무링요 전 시즌에 전승 우승을 했던 감독이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뭐 리그 우승은 당연한 거다 식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웬거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언쟁을 벌이고 이런 과정들이 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스 퍼거슨은 기본적으로 무링요를 되게 좋아를 했고, 포르투인가 아니면 첼시에 있을 때 그 뭐지, 맨유가 첼시를 이기거나 지고 나서 퍼거슨이 직접 그 라커룸까지 찾아갔다는 거거든. 찾아가서 그 무리뉴한테 축하한다고 할 정도로. 그 두 사람이 맨날 와인도 주고받고 뭐 양주도 주고받고 하면서 평생 이제 좋은 관계로 지나.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뷰도 나오죠. 근데 이제 아르센 벵거는 인터뷰를 안 해요. 그냥 아르센 벵거가 영국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만 따지면, 그 대신에 알렉스 퍼거슨은 직접 인터뷰를 하거든. 그 드록바 나오고 저 람파드 나오고 테리 나오고 그 어떤 감독들도 어떤 게 우승의 요인이었냐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우리는 그 당시에 패밀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잘 준비하는 거, 이런 그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이 무링의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무링요가 그렇다 그래서 뭔가 어마어마한 전술을 선수들한테 계속 가르쳐서 우리가 자기들이 놀랬다라도 이런 내용은 없다 이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거에서 왜 포르투에서는 잘하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었어도 이 표로 넘어오게 되면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냐? 결국 체력적인 문제들. 체력적인 문제들. 그 경상에 나오는 2003년, 4년만 하더라도 여전히 EPL의 그라운드가 지금 같지는 않아요. 질퍽질퍽한 그라운드, 물기 많은 그라운드 이런 데서 38라운드를 치르는데
8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치르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10개월 가까운 시간, 9개월 가까운 시간을 시즌을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체력이 요구가 되고,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무릭요도 2년 차에 이미 너무 힘들었다는 거거든. EPL에 있는 게. 물론 언론과 관련된 것들은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뭐 문제를 만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첼시에서 그럼 왜 쫓겨났느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구단주, 로만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바뀌고, 이제 에이전트들의 입김, 매니저들의 입김,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고 그 주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셰프첸코가 가게 되는 거, 첼시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와 선호하지 않는 선수가 팀 내 동시에 공존한다 이거예요. 그게 모든 팀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현재. 왜 무링요가 맨유에서 이렇게 못 버티고 또 토트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버텼냐? 왜 그런 성적이 안 나느냐? 다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지금은. 그래, 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 소속 클럽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애들이 대표팀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그런 리그에서 38라운드를 버텨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요거 라이브 하기 전에 훈이가 양민혁 관련된 내용을 보내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양민혁이 경기에 못 나가고 대표팀에는 못 뽑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당연히 못 뽑히죠. 대표팀에 뽑히려 그러면 양민혁이가 아무리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민혁이가 어쨌든 전 시즌 대표팀에 뽑히기 전 시즌이나 대표팀이 운영되고 있는 시즌에서 맹활약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 선수가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팀을 뽑을 수는 없어요. 그건 U23 대표팀 이런 거 운영을 하면서부터 테스트를 받는 거고, 아니면 소속팀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올라오는 거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지금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20대 초반 애들은 향후 4년, 5년 뒤를 잘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성 자리와 그 다음에 황인범, 손흥민 자리, 그 다음 황희찬 자리, 그런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이거. 지금 현재.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리를 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 꿀 보직이 뭐냐? 수비수들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수비수들은 높은 기량을 갖춘 수비수 김민재 하나를 제외하면 복수 포지션에서 총 대표팀에 4백을 지향을 한다. 3백을 지향한다. 6명에서 8명의 수비수가 필요한데 김민재 하나를 빼고 자리 7개가 남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하나 미친 듯한 시즌을 보내고 나면 다음 시즌에 대표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공격 라인으로 공격 미드필드에 이재성, 황인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런 애들이 있는 자리에는 현재 대표팀, 그러니까 프로나 어디서 잘한다는 애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려 그러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공격수 라인의 세대 교체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공격수들은. 거기 지금 제가 언급한 5명은 본인이 그 근태를 하기 전, 그 대표팀 은퇴 선언하기 전까지는 대표팀 나가질 않거든. 핵심 공격 자원의 4명에서 5명, 3명에서 5명은 앞으로 3년에서 4년을 더 한다, 이거야. 그럼 지금 27의 전성기를 맞았다, 24세 전성기를 맞았다 하는 애들은 프로 와서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돼. 그냥 본인의 전성기 다 지나가고 세대 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세대 교체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에 선수를 뽑아서 대표팀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이 구조를 누가 깼느냐 하는 거예요.
30살 넘어서 아니면 서른에 이제 이르는 아니면 다음 월드컵 대회 30 초중반이 되는 애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물갈이를 한 다음에 가야지 지금 현재 20대 초반에 있는 애들이 두 개 대회를 연속적으로 대표팀 운영과 관련해서 대표 선수로서의 활약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하고 그 중간에 다시 20대 애들이 들어와서 또 자리를 차지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수비수는 가능해요. 왜냐? 수비수는 지금 좋은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즌에 누가 좀 잘했다 그러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지금 이기혁이가 상무에 탈락했거든요. 국가 월드컵에 나간 애가 상무를 못 가요. 본인한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기혁이가 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 뽑았어. 왜? 그만큼 자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한범이 같은 애들은 조이자다 뭐다 아무도 뭐 잘한다는 느낌이 없지만 어쨌든 그 라인 그 포지션에서는 걔네들이 현재는 우리나라에 쓸만한 선수기 때문에 걔네들은 대표팀 가능성이 있어. 김민재 하나 빼고는 사이드백이든 센터백이든 어떤 자원이든 백 자원들은 대표 선수가 되기가 쉬운 조건이에요. 보면 문제는 공격 미드필드 라인 이 라인에서는 세대 교체를 하고 싶은데 당장의 성적을 생각을 하면 세대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수비수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뭔가 세대 교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제 다음 월드컵 때는 김문환이다 뭐다 이런 애들 다 탈락이죠. 보면 한국 축구가 부흥하려면 라리가가 아니라 EPL에 가야지. 거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시장이 좋은 리그인데. 그렇죠. 시장이 제일 크죠. EPL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다. 오프가 오더라도 본인은 조금 아마 주저하긴 할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서 고생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스페인보다는 좀 더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데 가는 거는 뭐, 이강 입장에서는 정말 커리어를, 어쨌든 그, 이력서에 남는 커리어로 보면 최고죠. 보면. 저는 이제 유니폼 레플리카 안 사려고요. 그 돈으로 데님 산다. 가짜 뉴스가 많다. 먹거리가 많다. 제가 요즘 그 정치 관련 뉴스는 뭐 옛날에 많이 봤던 뭐 대부분 뉴스들은 잘 안 보는데 최근에 우연찮게 보다가 이제 보게 되는 게 그 매일신문인가요? 매일신문에서 이동재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들이 뭐 시사 정치 문제를 다루긴 하는데 잡담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정치 문제를 어차피 나와서 거기 패널로 나오는 다 똑같긴 하고 뭐 똑같긴 한데 우선 패널의 연령층이 조금 젊어요. 다른 뭐 김진애 뭐 채널 A 뉴스다 아니면 뭐 TV 조선이다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 나오는 패널들이 뭐 그 약간 나이가 많다 이러면 이 매일신문에서 운영하는 방송은 그런 게 좀 덜해. 거기 조금 덜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어서 나오는 패널들이 조금 듣기가 좋은 편이 있고 또 듣기가 좋은 거는 뭐 잡담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듣기가 좋다 이런 거거든요. 뭐 어차피 정치 뉴스야 뭐 다 뻔히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 나와서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 먹거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먹거리 얘기 어저께인가 이틀 전에 방송인가 하는데 패널들끼리 이제 자기들 맛집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 맛집 자랑하는 거 얘기 들으고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다고. 자기가 미식가다 아니면 맛 전문가다 뭐라 그러죠? 그 뭐 먹방 하는 그 하여간 뭐 그런 음식집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 맛집 잘 안다 이런 사람들. 그 보통 이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집이 맛있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가는 집 중에서 한국에 있는 식당들은 원래 밖에서 먹는 거를 잘 안 좋아하는 게 밖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대로 맛있다는 건 집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맨날 그러는 게 당신이
맛집을 모르는 거는 실제로 비싼 맛집을 안 가봐서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싼 맛집이라 그러면 비싼 맛집 지금이야 뭐 셰프들이 무슨 이렇게 파인다이닝이라 그래서 뭐 제공 20만 30만짜리 제공하는데, 저는 음식을 그렇게 주고 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돈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현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어서 내가 돈 막 써도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재미삼아 그런 집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기준으로 맛집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인위적으로 어떤 요리를 만들었다, 그거는 맛집이라고 보질 않아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된장찌개다, 김치찌개다 그러면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니면 라면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 그럼 그 라면을 제일 잘 만드는, 맛있게 만드는 집이 맛집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집이 유명하다 뭐 하다, 그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스테이크가 본인들의 주식이잖아, 일상이고. 그러니까 떡볶이 집이 맛있다, 네? 아니면 미역국 집이 맛있다 진짜로, 그러면 오히려 낫다 이거예요. 물론 뭐 돼지 보쌈이 뭐 집이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보쌈이 주식이에요 한국 사람들? 맨날 반찬 어울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고깃집이 맛있다, 고깃집을 집에서 안 먹고 전부 다 밖에 사 먹잖아. 그러면 그게 맛집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조리를 하는 방법은 사실 MSG 듬뿍 치면 되죠. 소고기든 뭐든 MSG만 치면 맛은 다 만들어 있는 건데, 그 MSG에 대해서 또 이상한 또 편견 갖고 있죠 한국 사람들. 그 인공조미료, 화학조미료를 왜 집어넣냐. 근데 모든 물질은 어차피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음식이, 한국에는 어떤 식당에 어떤 음식, 어떤 짜장면, 어떤 짬뽕이다, 그런 거를 계속 가고 싶다고 느끼는 곳이 없어요. 제일 많이 땡기고 하는 거는 싸면서 맛있는 건 라면밖에 없거든. 근데 그 신라면도 똑같은 신라면을 내 몸의 상태나 계절의 상태나 온도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는 판인데, 맛집을 찾아가지고 생각을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국에서는 그 집 맛있지, 괜찮지 하는 집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저게 나의 맛집이라 할 수 있냐? 대표적인 좀 의문이라 해요. 2000년대 초반 사우디가 진짜 무서웠다. 진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를 잘했던 시기는, 브라질 대표팀을 연상시키겠다는 거는 84년이에요. 84년, 86년 사이. 수년간 이강인이 손흥민의 뒤를 이어 차세대 기동전사 건담.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강인 위주로 대표팀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선수 중에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고 실제 유럽에서 가장 높이 평가를 받고 높은 가치로 평가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표스트 손흥민 이후에는 이강인 체제다 보면. 기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동전사 건담이 되냐. 그래도 이강인을 왜 그렇게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그거 하느냐, 이강인이 공을 잡고 보여주는, 가끔씩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한국 선수들에 비하면 남다른 점이니까. 저는 이강인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 그거 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보면. 2007년 아시안컵 때 박지성, 이영표 있었으면 우승했을 것 같은데 두고두고 아쉽다. 우리도 90년대 소련 감독 말고 브라질 감독을 데려 선수들 육성했으면 달랐을까요? 대표팀을 해서 데리고 온다는 건 소용이 없어요. 대표팀이 데리고 오는 거는. 브라질 감독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오는 건데, 기술적 차원은 유소년 때 가르쳐야 되는 거지 대표팀 상에서 운영할 거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브라질 감독 출신 중에 유럽에서 좋은 감독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은 선수는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지만 유럽의 주요 무대를 진출시킨 주요
B클럽들에 진출시킨 브라질 출신 감독은 거의 없어요. 그거 왜 그렇게 써요? 감독의 전술이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안첼로티를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도 안 돼. 브라질 감독을 데리고 와서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가리켰다. 잠깐 1, 2년 가리키는 걸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꾸만 외국인 감독을 프로리그에 있는 감독이다. 아니면 그런데 그거는 그 프로리그 아니면 그 프로팀의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감독이 떠나고 나서 다음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 오거나 다른 사람으로 오면 그 팀은 그냥 도루묵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전북 같은데. 근데 선수들이 일관되게 어떤 높은 수준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걸 일관되게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청소년 때 가르쳐야 돼. 장기간에 걸쳐서. 독일이 그래요. 일본이 30년, 40년 뒤가 되면 독일처럼 될 거예요. 일관된 축구 체계가 보여주는 한계가 딱 부딪히면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더 계속 압도적인 뭔가를 보여주기는 어려운 시절로. 독일은 1970년, 80년대 보던 축구랑 지금 보던 축구랑 똑같아요. 보면. 이폼니시, 히딩크 감독 이런 분들이 우리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거 잘 맞는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성적을 잠깐 냈을 때 그런 거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좋은 성적이 안 냈다 그러면 그 감독은 안 맞는 거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감독이 와서 성적이 좋으면 그 감독이 잘나 좋은 감독이라고 여기죠. 보면. 리그가 강해지면 국대도 강해지는 것 같다. 국대 감독해도 소집하면 고작 3일인데 유명한 감독 하나 온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거 힘들지. 보면. 음. 바뀌는 건 당연히 힘들어. 3일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뭐 이정효 봐봐라. 맡은 지 반년 지나가가지고 뭐 했는데도 아직도 뭐 연습을 돼야 되고 뭐 이질하라고 했잖아. 본인들 자질이 없다는 뜻이야. 선수단 장악 능력이나 언론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정효가 좀 남다른 데가 있다는 거지. 전술적으로 이정효가 뛰어나 이런 건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들이야. 나는 최근에 이렇게 전술로 무슨 K리그 감독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보면. 남아공전 보니까 공격 라인에서 진짜 안 뛴다. 그게 뭐 미스터리예요. 왜 못 뛰는지. 안 뛰는 건지 못 뛰는 건지 그게 미스터리예요. 보면. 김민재가 튀어나간 게 패배의 원인이라던데 김민재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김민재에 대해서는 원래 걔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러고 그게 전북으로 갔을 때도 계속 이어졌고. 그런데 김민재가 갖고 있는 피지컬 능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 견제, 다시 말하면 튀어나가지 말고 중앙을 지키라 하는 오더를 안 내려서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졌는데 제 라이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민재가 튀어나가게 되면 유럽 무대에서 더, 더 많은 활약을 하기 힘들다고. 김민재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능력들, 스피드 능력, 태클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팀에 가고 나폴리에 가서도 운이 좋게 우승을 했고 바이에른 뮌헨 갔긴 했지만 거기서 주전으로 장기에 걸쳐서 선수 생활을 하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늘 패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이 대표팀 김민재 얘기할 때마다 하던 얘기예요. 센터백이 그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자리 잃더라고. 아마 히딩크였으면 과감하게 예선전에서부터 김민재를 제외시켰을 거예요. 그거를 고치라고. 그거 안 고치면 너 뭐, 대표팀에서 못 들어온다고 협박하고. 지금은 김민재 없으면 수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김민재가 앞으로 튀어나가건 옆으로 튀어나가건 내버려 두는 거죠. 보면. 팸코스라는 사이트에선 이 좋은 선수들로 홍명보가 이상이 서서 망했다고 한다. 팸코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게 펜코랑 일베랑 뭐 또 뭐 있던데. C로 시작, 클리앙? 그런 것들을 뭐 보수 뭐 이렇게 정치 채널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뭔지를 몰라. 펜코가 뭔지 클리앙이 뭔지 뭐. 일베는 무슨 뭐 하여간 뭐 이상한 애들 뭐 많다고 뭐 온갖 얘기 떠돈다 하는 얘기는 그까지는 안. DC 인사이드야 알고 옛날에 들어봐서. DC 인사이드는 뭐 예전에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 나왔을 때 관심 있어서 들어가서 본 거 말고. 근데 지금은 DC 인사이드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뭐 딴 거 뭐 하는 저기 뭐지? 그런 거로 됐나 보던데. 보면. 홍명보는 욕먹어도 싸다. 공격하라고 윙백으로 설령우 이태석 받고 시작하는 쓰리백은 자살골이다. 수비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들도 아니고. 빡세게 수비 축구 하지. 뭐하러 쓸데없는 쓰리백. 사사이 괜찮지. 100년 이상 된 설렁탕 집 가면 내공이 있긴 하죠. 설렁탕이나 마찬가지로 고기의 미세한 냄새들에 되게 민감하거든. 그래서 설렁탕 집이든 뭐 갈비탕 집이든 가서 딱 먹고 냄새가 약간 나면 무조건 아웃이야. 그거 하는데도 어저께 저 뭐지 그 프로 하는 최우민 기자랑 이렇게 몇몇 애들이 약간 고기 냄새가 나는 게 좋다. 비릿한 냄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실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수육이나 뭘 먹는데 이제 그런 약간 냄새가 나게 하느냐 안 나게 하느냐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잘 먹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비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튼튼한 사람들은 이 비위가 좋은 경우거든. 저는 비위가 약해요. 홍 감독도 한국에 도안 리츠 있었으면 그냥 윙백으로 도안 리츠 썼을 거라고 말했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윙백에 도안 리츠랑 나가무라 게이토나 사노 가이쇼나 다나카 아오나 이런 애들 데리고 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토주냐도 그렇고 전부 다 11초 떨어뜨리고 그 영상 찾아보면 나카무라 게이토랑 그 다음에 이토주냐가 30m인가 스프린트 경쟁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일본 대표팀 소집됐을 땐가 찍어놓은 건데 진짜 빨라 이토주냐가. 나카무라 게이토도 엄청 11초 뛰는 빠른 선수인데 이토주냐가 더 빨라. 둘이서 웃어 저끼리 경쟁을 하고 한 발 정도가 이토주냐가 빠르더라고. 30m 정도 20m 30m 뛰는데 스프린트 하는데 그렇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다 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 수원 삼성은 승격할 게 올해는 뭐 최대 4팀까지 승격할 수 있다면서요. 내년에 승격을 하고 나서 또 수원 삼성 쪽에서 더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선수를 많이 살지 사올지 그게 문제인 거죠 뭐. 펜코가 국내 최대 축구 커뮤니티예요. 아 그런 게 있나? FM 코리아예요? FM 코리아. FM이라는 게 축구 그거잖아. 풋볼 매니저. 그건 옛날에 들어봐서 아는데. 역사상 유명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가장 많이 몰아넣는다. 아, 그래요? 돼지국밥이나 흑염사탕은 전혀 못 드시겠다. 돼지국밥이 아니라 설렁탕이든 어디든 라면에 들어간 차슈 이런 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물에 적신 고기는 기본적으로 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먹는 게 샤브샤브예요. 샤브샤브는 이제 먹는 법을 알아서 제가 샤브샤브를 먹는데 먹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제일 재면서. 지금 여의도밖에 없는데 샤브샤브가. 처음에는 그걸 안 먹었다가 나중에 그 소스를 찍어서 먹었을 때 이게 막 괜찮구나. 얇은 차돌박이처럼 얇게 썰어서 먹는 건데 그렇게 얇게 썰어 이제 불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먹게 된 게 샤브샤브인데 올데이 샤브다 샤브 뭐다 하는 데는 안 가요. 왜 안 가냐? 소스가 맛이 없어. 소스가 맛이 없으면 고기 질도 약간 떨어지지만 소스가 맛이 없어서 안 가요.
그러니까 제일 재면소 아니면 안 가요, 샤브샤브. 애들 때문에 한번 가봤다가, 그 샤브 올데이다, 뭐 샤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있는데. 아, 음식이 다 쓰레기구나. 특히 소스들이 쓰레기구나. 그래서 안 가요. 샤브샤브는 제일 재면소에서 먹었어요. 그 외에 웬만큼 물에 적셔진 고기는 먹진 않아요. 악플은 그 어디든 다 똑같은데 펜과 역사상 어쩌고 저쩌고. 아, 일본에서 제일 불우한 건 미드필드 자원이 너무 좋고 풍부하다. 미드필드뿐만 아니라 공격수나 수비수들도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미드필드 자원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알려져 있는 미드필드 자원들이 많아요. 과거에도 보면 뭐 나카다 히데도시도 미드필드였고, 엔도 야스히로도 미드필드였고, 나카무라 겐고도 미드필더였고, 뭐 나나미도 미드필더였고, 많죠. 일본 국가대표에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오노 신지도 공격형 미드필더였고, 뭐 다 그런 애들이 결국 유명하죠. 유명해서 대부분 이제 공격 미드필더들이 많다. 뭐 혼다 게이스케도 비슷한 케이스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포드로 올라가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포드들, 호날두, 메시, 뭐 레반도스키 이런 선수들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해리 케인 이런 선수들 비교하면 당연히 일본이나 아시아권 선수들이 조금 뒤처진 느낌이 들죠.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일본 선수들의 수준은 포드든 미드필더 수비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보고. J리그에 엄청나게 골이 많이 터지는데 그 골이 많이 터지는 걸 보면 수비가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경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일본 J리그에서 골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별 수비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수비 조직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축구를 지난번 어떤 경기더라, 그 아야세가 찍어주고 누가 들어가서 슈팅 때려서 골 넣고 하는 거. 일본은 물론 좋은 용병들도 가 있지만 거기도 기본적으로 스코링 플레이, 다시 말하면 득점을 하기 위해서 박스 안쪽을 공략하는 패스워크에 대한 이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찬스가 왔을 때 결정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일본이 비교적 화끈한 공격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고 많은 골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들이에요. 보면. 그거는 단순하게 미드필더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 포드, 그 다음에 빌드업을 진행하는 수비수 전체적으로 다 플레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 빠른 공격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일본의 대부분의 J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재 선수들이 그 빠른 선수들을 대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보면. 지금 각 팀마다 엄청나게 빠르고 기술 좋은 드리블러들을 다 갖고 있거든. J리그 경기를 보면. 그리고 그런 거를 떠나서 두드러지는 거는 물론 옛날부터, 그러니까 J리그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몇 년 후부터 일본 선수들의 평균적인 미들슛,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거리 슈팅의 능력, 그게 꽂히는 것들이 엄청 이미 기술적으로 향상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스코링 작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스코링 작업이 잘 돼, 득점을 하는 작업이 잘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위치 선정, 포지셔닝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움직임,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그 두 개를 결국에는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 하는 게, 그렇게 포지셔닝과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그 최종에 있는 공격수에게 투입되는 볼의 질인 거야, 구질. 근데 박스 안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상대 수비가 많고, 그리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작아지기 때문에 나한테 박스 근처에서 오는 공을 정확히 잡아놓는 컨트롤 훈련과 거기서 잡아놓은 공을 곧바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 왜 일본에 있는 많은 프로 구단이 프리시즌 뿐만 아니라 시즌 중에도 왜 계속해서 경기 하루 전날이나 이런 날에도 계속해서 그 3자 패스 같은 기본기 연습을 계속 하느냐.
결국 그 차이가 최종적으로 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 훈련을 하는데 세레조 오사카 유스팀 훈련 장면을 보면 단순하게 슈팅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큰 고무 풍선처럼 만들어진 그 뭐죠? 그 인형처럼 만드는 거. 그거로 네 개를 세워놓고 포드가 그 사이로 전력적으로 스프린트를 해서 뛰면 공을 주는 애가 거기 그 네 개의 인형 사이에다가 공을 주고 근데 그 공에 그 인형이 네 개의 가로 폭이 공간의 크기가 가로 세로 1m 정도 크기거든. 거기에 뛰는 애가 그 인형 사이로 들어오면 풍선 사이로 들어오면 거기 정확하게 줘야 되고 그게 빠르게 날라와요 볼이. 빠르게 날라와야만 커팅이 안 당하니까. 빠르게 날라오면 그 빠르게 날라온 공을 퍼스트 터치를 해서 그 공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바로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훈련 방법 자체상으로 아예 넘사벽이에요. 그 움직이는 애한테 정확하게 공이 컨트롤을 정확하게 해놓으려 그러면 공에 회전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로 그라운드를 굴러가야 되거든. 그래야지 발을 댔을 때 튕겨나가질 않으니까. 공을 주는 애는 그렇게 주고 그 공을 받아 슈팅까지 연결시키는 포드가 훈련할 때는 그렇게 빠르게 그라운드를 굴러온 공을 정확하게 슈팅 때릴 수 있는 포지션으로 포스트 터치를 한 다음에 슈팅을 연결시킨다 이거예요. 연습하는 거 보는 거 있으면 와 진짜 얘네들 뭐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밀한 훈련 모든 연습을 할 때 콘을 놓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 그 콘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프레셔를 단순하게 힘을 통해서 프레셔를 선수들한테 훈련 중에 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위치로 보내기 위한 우리는 흔히 패스를 하게 되면 콘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발이 뻗어서 그 공을 잡을 수가 있는 범위로 보내더라. 내가 약간 옆으로 차더라도 우리 받는 사람이 발을 뻗어서 잡을 수 있다고. 근데 발을 뻗어서 잡는 순간에는 이미 그 거리만큼 내가 추가적인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격으로 전환하거나 다음 패스로 전환할 때 그 거리 이동만큼의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는 거거든. 근데 정확하게 내가 서 있는 50cm, 50cm 안쪽으로 공을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면 추가적인 동작 없이 다음 플레이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 그거를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야,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선수들까지도. 그러니까 당연히 저학생에 대한 게 몸이 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도화 숙련화되어 있으니까 J리그 경기에서 하이라이트를 보면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보면. 윙포드 스트라이커도 색깔이 확실해서 보는 맛도 있다. 엄지성이나 옌스를 풀타임 윙백으로 못 쓴 이유도 결국 이태석 서령에 비해 수비적 한계가 명확하다. 아, 그렇죠. 공수를 엄지성 같은 경우 치명적이죠. 보면. 트럼프도 큰일 났다 비행기 이게 뭐죠? 비행기 사건이. 월남쌈 같은 스타일 쌈 먹는 거 안 좋아. 그 막 쌈 이렇게 싸다 흘리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내가 서양 사람들의 음식 중에 그 제일 참 미개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걸 먹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긴 하지만 햄버거예요. 햄버거를 좀 좋은 거를 패티를 두꺼운 걸 사게 돼 이렇게 두꺼워지잖아. 그 두꺼워지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배 먹어도 결국에 나중에 막 흘러내리고 막 옆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재료들이. 이 새끼들은 도대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그 뭐죠? 이쑤시개 같은 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고정시키거나. 이거를 이 아이들은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종이로 옆에 감싸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 감싼다 해봐야 먹으려 그러면 그거 풀러야 되고 또 입 갖다 대고 큰 거를 두 손으로 잡고 먹으면 국물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 나는 그게 제일 얘네들 이거 하나 해결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노가이슈랑 가마다 다이치를 두고 뭐 탐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마다 다이치는 개인적으로는 월드컵에서 플레이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긴 힘들어요. 골을 넣고 해서
좋은 활약이 있긴 했지만, 왜냐면 미스가 되게 많았거든, 실수가. 트럼프가 암살이 두려워서 비행기가 갈아탔는데 암살 타겟 에어포스원인가 기자단들이랑 고위 공무원들 냅두고 다른 비행기라. 일단 진짜 그 귀엽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나는 그 귀엽다고 보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예. 오늘 목요일인데 여기까지 하고 1시간 좀 됐으니까. 예. 내일이 금요일인가요?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예. 금요일 내일 금요 라이브를 금요 라이브를 해봐야 뭐 딱히 다른 건 없지만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금요 라이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